안녕하세요. 1번 보면 이제 전달 체계죠.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인데, 자, 기억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 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가 전달 체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기구를 매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답풀이에다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는데요. 이 사회복 정책은 결국 이제 시장 실패로 인해서 이 가격 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가격 기구를 매개로 한다는 거 옳지 않고, 자, 니은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 체계의 역할을 한다. 맞죠?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인력 맞고요. 공급자를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전달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다음에 2번. 자, 사육 전달 체계 평가 기준 중에서 급여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급여를 지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급여를 지체하는 것. 그러면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3번. 분산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분산주의는 우리가 분권화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인데, 자, 다양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와 체계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그건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분산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4번이 맞죠. 전문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전문적인 급여나 서비스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영화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즉, 이건 이제 민간 전달 체계의 장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민영화는 결국 우리 복지다원주의가 민영화였죠. 다원화가 곧 민영화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이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영화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부의 민간 위탁 사업은 민영화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자, 민영화는 사회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표준화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이 민간의 장점은 표준화가 장점이 아니라 다양성이 장점이에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민영화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정부 개입은 줄어드는 겁니다.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관료제 한계 때문이다. 이 정부 관료제의 한계, 이게 바로 정부 실패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자, 이게 지금 7회 때 민영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18회 때 민영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그 우리 핵심 기조 세 가지가 뭐였냐면 다원화가 민영화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화가 영리화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화가 바로 분권화였어요. 자, 아까 이제 분산주의라고 아까 3번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자, 거기에 이제 5번에 2번.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복지과 위기기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여깁니다. 민영화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되게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은 증가되는 거예요. 자,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상업화를 통해서, 상업화가 바로 시장화입니다. 상업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지지 않죠. 상업화는 맞아요. 상업화는 맞는데 상업화가 시장화이고 시장화가 영리화예요. 영리가 뭡니까? 영리가 민간이에요. 영리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영리에서는 무료로 하지 않죠. 돈을 받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하게 되면 취약계층은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사회복 전달 체계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자, 이 민간 영리기관을 얘기했어요. 영리기관. 이제 우리는 민간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습니다. 민간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 전달하는 사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거기 지역 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한 거나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나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모두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민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민간이긴 하지만 비영리예요. 알았죠? 비영리기관. 그러니까 영리기관. 자, 개인 사업자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이건 민간 영리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하는데 보육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대요. 복지관의 위치도 집과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 있다. 접근성이 문제죠. 지리적 접근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접근성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자, 그 다음 3번. 8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경쟁은 사회복지기관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쟁하게 되면 자기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에 있어서 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재원화 서비스를 계획 전달하는 방법이죠.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재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의견 개진. 이거 참 좋은 거죠. 의견 개진. 의견 개진은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이제 행정론의 전달 체계에서 전달 체계 원칙과 또 이제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비책임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죠? 자, 사회복지기관과 기관 간 협력 강화는 전달체계 단편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편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편성은 파편성인 것인데, 파편성. 자, 이 단편성, 파편성 같은 말인데 여기다가 비자를 붙이면 단편성이 아닌 거. 그러니까 비단편성, 비파편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통합성이에요. 따라서 이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시키고 협조하게끔 만들고 기관 간에 협력하게끔 만들고 이게 바로 통합성이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협력 강화는 체계의 단편성을 줄인다는 것은 통합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단편성 설명도 해놨지만 행정론에서 이제 전달체계 원칙의 통합성이 또 나오는데 그때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다음 9번인데요. 자,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 자, 이게 21회 때 목차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그 1번은 해당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데. 자, 근데 10번을 보면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재구조화 전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9번, 21회 때 9번에서는 재구조화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목차 수준에서 문제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 재구조화 전략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22회 때. 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서 그거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 거. 접근성 자체를 그게 바로 전문화된 접근 구조입니다. 자, 나머지도 제가 이게 이론 강의나 핵심 이론 강의 등에서 이 지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전 개정된 책에는 이거 반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옴으로 인해서
그 자세하게 내용을 반영해 놨으니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연달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전달체계에서. 자, 그다음에 11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죠? 이제 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이죠, 이게. 자, 다시 한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아니죠. 지방정부가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죠. 2번 옳지 않고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표로 하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자,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죠. 예. 자, 12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왜?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운영해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 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실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이제 제가 조문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죠. 자, 그다음 분권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는 거죠. 분권화는 지방화입니다. 지방화하고 분권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언제 개통됐습니까? 2010 몇 년이에요? 자, 2013년이죠. 자, 2013년에 개통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타 부처 복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13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완화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이렇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죠? 그리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미흡해지는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완화 서비스는 우리가 정부 전달책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할 때 국가 개입의 정당성, 즉 시장 실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재죠. 그래서 이 공공재가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면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는 정부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부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3번 맞아요. 4번. 공공 부분의 전달 체계는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죠.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가 이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입니다.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는 쌍방적이잖아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쌍방적으로.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번. 사회 경제 주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14회 때하고 그다음에 15번 보니까 17회 때 사회 기업 문제가 나왔어요. 14번은 사회 경제 주체 이렇게 물어봤고, 15회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이미 문제를 풀고 왔지만 사회경제주체 문제, 또 이 문제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전에는 이렇게 정책론에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14번의 기억,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게 아니라 이거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마을기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니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 맞죠? 자, 근데 15번에 이제 사회적 기업 자체를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영리활동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비영리예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영리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에 넣은 것처럼 이런 사회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 경제 기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자활 공동체,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자활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활 공동체를. 그 다음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회사 등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틀렸죠? 사회적 기업은 바로 거기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그건 맞죠? 사실 이제 2번 문장이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3번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그러면 그건 사회적 기업을 좁게 지금 본 것이고, 이제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2번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제가 해설에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 이렇게 경제를 가로쳐 놓고 넣어놨는데 그런 의미의 사회적 기업으로 나온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체계로 가겠습니다. 재정. 자, 이 재정 쪽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뼈대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공공재원, 그 다음에 민간재원.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은 핵심 이론 노트나 족집게 벼락치기 교재를 딱 놓아두고 얘가 지금 문제 풀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봐가면서 공부하면 참 좋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조세잖아요. 지금 일반 예산이죠. 일반 예산.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이제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죠. 사회보장성 조세. 그 다음에 조세지출입니다. 가령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면서 보세요. 제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1번 사회보험료와 이제 직접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직접세가 나왔네. 직접세는 이제 여기죠.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 직접세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직접세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직접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적이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역진적이에요. 그 말은 누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소득 재분배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잘 되면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유리한 재원이 되는 것이고 사회보험료는 공급자가 동시에 수혜자가 됩니다. 사회보험료는 수혜자와 공급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수지상대행 원칙이 이제 적용되고 있고 직접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직접세는 여기에 있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직접세에 비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자, 사회보험료 직접세 중에 직접세가 역진적인 재원이다. 아니죠. 아래로 올수록 역진적이니까 얘가 더 역진적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공재원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본인부담금은 뭡니까? 사용자 부담이죠? 이건 이제 이용료인데요.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여기 있죠? 본인부담금은 여기에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민간재원인가요? 민간재원. 사용자 부담에 들어가죠? 근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로가 있으니까 사회보험료니까 얘는 공공재원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 앞에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붙었다고 해가지고 다 공공재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기억은 본인부담금이라고 했으니까 걔는 이제 민간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 보험료 걔가 이제 공공재원이 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이 기업복지에 해당되거든요. 기업복지. 이제 우리 시험에 좀 이제 기업복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복지를 2순위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 4개 재원 중에서는 민간 재원 중. 자, 그러니까 걔는 이제 민간이고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나왔네요. 이 건강증진기금 이건 이제 공공재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일단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이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다음에 3번 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사회보험료를 누진적으로 적용하면 고소득층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누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부담을 더 지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조세 지출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니까 현금급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조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조세 환급금. 자, 거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려면 직접세가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요. 간접세보다. 그죠? 얘보다는 얘거든요. 얘보다는 얘. 그죠?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꼭 그렇지 않죠. 이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전적 부담하기 때문에 금장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 신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조세 정가라고 한다. 조세 정가가 아니라 조세 정가는 이제 명목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 조세 부담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용자 또는 즉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그걸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보장성 조세는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뭡니까? 사회보험료죠? 네, 사회보장성 조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어가. 내가 내 코 내가 내 돈 내 코 내가 받는다라는 이 권리의식을 갖고 일반 회사는 사회복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해 주죠. 공공재원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일반재원, 그래서 일반예산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이라고 했죠? 일반예산 여기죠. 용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반예산이라고, 그죠? 근데 지금 6회 때 이거 일반 또 조세라고 됐어요. 이거 일반 조세라고 돼요. 이거를 일반 조세, 그냥 조세라고도 하고 일반 조세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 비율가 큰 편이에요. 자, 조세 지출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혜택이 많다. 그렇지 않죠. 저소득층은 이제 조세 지출은 세금을 감면받는 것인데 저소득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에서는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5번에 조세 지출입니다. 이번 조세 지출 가지고 냈네요.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오답풀이에 보시면 가처분 소득 공식 넣어놨는데 시장 소득에다가 공적 이전 소득 빼기 공적 비소비 지출이에요. 이 말은 시장 소득에다가 내가 정부로부터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낼 거 내고 난 다음에 남은 게 그게 바로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 거기서 국가에 내야 할 공적 비소비 지출 그 안에 조세가 들어가 있어요. 조세 지출은 조세를 감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빼야 할 공적 비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됐으니까 가처분 소득은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자,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고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사회복지 재원 중에 공공재원에 포함되고 조세 지출 형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 그죠? 조세 지출의 예에 여기에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있다라고 이 종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해설에 이제 넣어놓긴 했지만, 그 다음 이제 6번.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은 조세 지출입니다. 이 14회 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사회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납부합니다. 그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률로 부담을 하죠. 그죠? 국민연금의 경우에 일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그죠?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보다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죠. 그죠? 왜 소득세가 어디가 있어요? 소득세 여기가 있어요. 소득세는 여기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적으면서 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핵심 이론 노트나 족지계 벼락지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내용을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역공략. 문제를 통해서 다시 내가 공부한 이론을 접근하는. 알았죠? 자, 그 다음 8번.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6회 때 나왔는데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역진적이다. 그죠?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바로 나왔어요. 답은. 자, 사회보험료에서는 조세와 같이 인적공제가 없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조세에 이제 인적공제가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인적공제가 없어서 저소득층에 불리합니다. 자, 조세와 달리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소득 상한선이 있으면 고소득층한테 유리합니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죠.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가 사회보험료가 반대급부, 이 반대급부라고 하는 건 어떤 일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는 내가 그 보험료를 내고 내가 낸 거에 대한
혜택을 본다, 급여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어요. 자, 그럼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 추정된 부담능력은 뭡니까? 조세죠. 그래서 얘는 추정된 부담 능력이고 사회보험료가 급여가치죠. 얘는 급여가치. 그러니까 조세든 사회보험료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조세는 당신이 많이 버니까, 소득이 많으니 높으니까, 그러니까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더 내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내라고 하는 이유가 당신이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을 거니까, 미래에 받을 급여의 가치예요. 미래에 받을 급여 가치 때문에 당신 나중에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시 한번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다. 당연하죠. 정률로 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일 때 똑같은 비율로 내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더 내는 것은 맞지만, 어떻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누진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죠. 왜냐면 사회보험료는 내가 지금 낸 돈이 나중에 내 급여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담을 하죠. 근데 그렇게 부담하는 이유가 뭐다? 조세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부담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나중에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을 거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죠? 지불 능력을 보고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22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참 좋은 문제인데, 옳은 것은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소득 역진적이다가 아니라 사회보험료가 역진적이죠. 뭐 이거는 그대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요.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 완화, 위험 분산, 소득 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요, 그 위험 분산의 경우에는 위험 분산이 사회보험료가 하는 기능이에요. 나머지 뭐 빈곤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소득을 유지시키거나 불평등 완화하는 기능은 이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기 위험 분산은 조세가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공동 부담해서, 그래서 먼저 뭐 어떤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부담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상한선이 있는 것이 이제 사회보험료죠. 조세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료가 조세를 빼야 돼요. 거기서는 상한선이 있어서, 즉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참, 이 문장. 본래는 사회보험료를 조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세라고 하면 일반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 해설 좀 봐보세요. 그 오답풀이 사회보험료를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조세의 일부로 보기도라고 바꿔야 합니다. 오타예요. 보기도 하고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위해 사회보장기구에 지불되는 사유화된 임금으로서 임금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아셨죠? 문장. 자,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 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합니다. 자, 이 소득세가 지금 나왔는데 소득세는 다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간접세가 세수로 특부일이죠? 특부일이에요. 특부일.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일반 소비세가 나왔잖아요. 일반 소비세 여기가 있어요. 일반 소비세. 자, 소비세 중에서는 누가 누진적이죠? 얘가 누진적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소비세가 소비세 중에서도 가장 역진적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간접세가 소비세거든요. 그죠? 여기가 소비세. 소비세인데 이 소비세는 다시 세수로 나뉜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누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소득세가 여기 있잖아요. 개인소득세는 당연히 일반 소비세, 소비세인 일반 소비세보다 누진적이죠. 그죠? 역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거기 이제 4번은 사실 사회보험료는 그냥 조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는 조세가 아니야 하고 그냥 풀어버렸으면 그냥 4번이 당연히 틀려가지고 당연히 이제 5번이 답이었는데 5번은 확실하게 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4번에서 제가 거기 해설해 놓은 것처럼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해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세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임금으로 또한 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재분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로 가는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세 지출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이 유리한 게 아니라 아까 저소득층한테 불리하다고 했죠? 세금을 감면받는 건데 빈곤층이 세금 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거기 부과 방식은 세대 간, 그죠? 똑같은 금액일 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를 비교하면 공공부조 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고 당연히 소비세보다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높죠. 그죠? 소비세보다 소득세가 더 누진적이니까. 자, 그 다음 12번 비영리기관의 재원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비영리기관 일단 거기서는 민간 기부금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과 디귿 사회보험료하고 사적 이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면 비영리기관은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기관은 이제 순수 민간과 순수 공공이 이제 섞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성과 이제 영리성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 공적 책임성과 영리성을 그래서 거기 사적으로 운영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재정 보조도 받게 되죠. 자, 이건 조금 좀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거기서 이제 사적 이전, 그죠? 사적 이전은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또 이제
재분배로 봤을 때 우리가 사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원래 사적이라는 말은 민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래서 자, 어떻든 자,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13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번에 이 사적이라는 말을 그냥 뭐 개인이, 말 그대로 개인이 어떤 그 개인 간의 이전으로만 좀 좁혀서 본다면 이건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에 목적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얘는 목적세에 포함됩니다. 그죠? 얘가 이제 이 사회보험료가 목적세에 포함돼요. 목적세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목적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와의 차이점을 물어봤어요. 목적세 강제로 징수하고 사회보험료도 강제로 징수합니다. 자, 목적세는 국가가 징수하고 사회보험료도 국가가 징수합니다. 디귿. 목적세 재원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사회보험 재원의 용도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리을. 목적세 부담자 수혜자 일치 정도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자 수혜자 일치 정도는 다르다. 맞죠?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 목적세는 교통세나 방위세나 이 교육세 등이 이제 목적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목적세에 비해서 사회보험료도 목적세이긴 하지만 사회보험료가 부담한 사람과 보험료를 냈어요. 사회보험료는 내고 나서 내가 그걸 받는다. 이 수혜자로서 일치 정도가 커요. 교통세는 내가 교통세를 냈지만 내가 낸 그 교통세에 대한 내가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는 뭐 방위세를 내가 냈지만 이 방위세의 혜택을 내가 보고 있다. 그것보다, 즉 부담자와 수혜자 일치 정도보다, 거기서 말하는 부담자 수혜자 일치보다는 사회보험료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일치 정도가 더 큰 것이죠. 그죠? 자, 14번.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내가 낸 만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번.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세 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고요. 소득세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고, 그죠? 누진성이 높다는 것은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그죠? 요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0회 때 나왔잖아요. 조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성 조세이지 그냥 조세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죠? 그러면 아까 그건 뭐냐? 아까 10번은 자,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도 한다. 알았죠? 그리고 임금으로 또 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알죠? 원래 이제 조세가 아닌데 사회보장성 조세니까. 근데 사회보장성 조세도 결국 조세니까, 보장성 조세로 끝나죠. 조세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세로 보기도 하는데, 아까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조세의 일부라고 보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4번. 목적세는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목적세가 얘가 목적세예요. 목적세에 포함되고 있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옳은 것은, 자, 자산조사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죠. 근데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들지는 않죠. 그죠? 자산조사. 공공구조를 떠올리면 돼요. 본인 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죠.
그죠? 본인 부담 여기에요. 사용자 부담.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게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세 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서 부가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부가하고 그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그리고 비용을 그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세 지출이고, 급여의 보편성보다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유리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민영화는 영리화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접근성도 떨어뜨리고 서비스 지속성도 불리합니다. 자, 최소 가입 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상태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아니죠. 오히려 이제 최소 가입 기간 하게끔 만드는 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지만 이제 수급자의 선택권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재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간접세의 인상은 즉 소비세가 되는데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로 대별된다. 소비세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소비세는 간접세니까. 자,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중립적이다가 아니라 소비세는 역진적이에요. 소득 재분배에 중립적인 게 아니라. 자, 간접세는 역진적입니다. 자, 그 다음 조세 감면은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해서 소득 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이다. 조세 감면은 역진적이라고 했죠.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가 아니라,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자, 거기 이제 17번에 보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냈는데요. 거기서 여당은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가 100% 국가 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 부담금을 100만 원 상한제로 제한을 했어요. 이 말은 둘 다 국가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드는 것은 그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이 넘게 되면 공단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넘은 금액을 이제 환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여당안은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렇지 않죠? 예, 국민 보건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안 모두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야당안은 100만 원 상한제를 제한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제한했다고 선별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 부담 상한액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별주의는 이제 우리가 선별주의 원칙은 이제 자산조사, 그다음 이제 진단적 구분이 이제 급여 자격에서 선별주의 원칙에 해당이 됐었죠.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요금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18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 이전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낮은 것에서 큰 순서. 일단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큰 것은 보통교부세예요. 즉, 그 보통교부세를 일반교부세라고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범주적 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 범주 안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권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포괄적 보조금, 이 포괄 보조금은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량권은 범주적 보조금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포괄적, 그 다음에 일반 교부세로 순위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일반 보조금은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넣어놨는데 이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측면이 있어요. 범주적 보조금은 복지 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이건 이제 그 범주적 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 세부 항목들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세부 항목들을, 그러니까 재원이 사용될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통일성 그리고 평등한 수준 유지하는 데 적합하고, 이 범주적 보조금은 매칭 펀드,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옳은 것인데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일반 예산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자, 거기 이제 요걸 조금 정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 그 오다풀이 한번 봐보세요. 중앙정부의 재정 해서 중앙정부 재정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은 특별회계 아닌 기금에 해당되죠?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 기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공공부주 시행에 필요한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공공부주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공공부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제 운영 원칙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용 부담에서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고, 일반 회계 예산은 기금에 비해서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오히려 이제 그 일반 회계 예산에 비해서 기금이 운용의 신축성이 높지만 재원의 범위가 좁습니다. 제가 거기 일반회금, 그다음 이제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과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좀 보시고. 자, 이게 지금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14회 때 나왔어요. 근데 21번 14회 때 나왔네요.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금은 또 거기 사업성 기금. 자, 얘가 사업성 기금,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계정성, 사회보험성, 그 다음에 계정성 기금,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하는데,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하는데, 거기 사회보험성 기금이 이제 6개인데요. 그죠? 여기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예요.
근데 그 6개 보니까 거기에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기금. 그러니까 사회보험성기금에는 고용보험기금, 우리가 4대 보험에서 지금 보면 아니 5대 보험에서 건강보험하고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고용보험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기금 들어가 있지만 애금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애금보험기금은 그 금융성기금에 들어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기금은 없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 이건 사업성기금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국민건강보험기금은 없고, 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제가 아까 뒤에 나올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문제에서 있었어요. 아까 그 2번에서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그죠?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게 지금 11회 때 나왔었네요. 11회 때 보기지문에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14회 때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14회 때. 그죠? 거기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간복지재원의 특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니죠. 그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민간 복지재원이 아니라 공공재원으로 할 때, 특히 이제 일반 예산으로 할 때입니다.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운영되는 것도 일반 예산 쪽이죠.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프로그램, 이게 이제 민간의 장점이니까 그거고. 융통성이 있는 운용이 쉽죠. 그죠? 공공의 책임성이 다른 재원보다 낮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23번.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제 민간재원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 세부목차를 나중에 만들어내야겠네요. 공공재원, 민간재원 구분해서. 거기에 이제 바르지 않는 것은,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금 사용자 부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욕구 충족 서비스는 이용료 부과에 신중해야 하고, 그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이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 요금이 부과되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려 들지 않겠죠. 그죠? 서비스 공급 주체, 그러니까 그 2번 문장이 결국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료로 제공하면 그냥 오남용의 문제도 발생되고 하는데, 자, 서비스 공급 주체들끼리 경쟁을 하게 하면 공급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증대되는 겁니다. 효율성은. 어떤 서비스가 인기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복지관의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 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복원된 문제여서 이 문장들이 좀 조잡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살려놓은 이유는 거기에 23번에 그 3번 말 그대로 이 논점 때문에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경쟁함으로써 효율성은 증대된다라고 하는 거. 자, 24번.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정부 부담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스티그마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하게 되고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게 되죠. 근데 저도덕 증대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5번. 이용료에 관한 사람을 옳지 않은 것인데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 재분배에 역진적이다. 그죠? 여기 정액이 나왔네. 정액. 그래서 이게 지금 16회 때 나왔는데, 먼저 16회 때 나왔네요. 그죠? 이게 보면 이렇게
정액제, 연동제가 이제 여기 연동제, 정률제, 그 다음에 정액제 이렇게 돼.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정률제보다는 연동제, 그죠? 요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요거 올라갈수록 높죠. 그래서 거기 26번에 보면은 1번이 답이에요. 낮은 것, 작은 것보다 큰 순서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25번에서 이게 나왔네요. 정액의 이용료, 그죠? 소득재분배 역진적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뜨리죠. 이렇게 되면 재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27번 옳지 않은 거.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이 재산세가 나왔어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소득세만 봤는데 여기 이제 부세가 있습니다. 부세도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부세에서 부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가 나왔어요. 이 중에 이제 재산세가 언급됐어요. 자, 이 재산세의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재산세에 대한 실질 조세 부담률이 적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거기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 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이고,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바로 기업복지죠. 이 기업복지. 기업복지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닙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고용으로부터 노동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라고 해요. 이걸 알았죠? 자,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지금 여기 지금 기업복지 그 4번은 기업복지가 아니라 이 사회보험료를 지금 말한 겁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가. 네, 왜냐면 이제 기업복지가 이제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29번에서랑 또 그 뒤에 30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복지가 역진적인 이유는 기업복지가 잘 돼 있는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잘 되어 있죠. 즉, 그 근로자들도 좀 더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있는 그리고 똑같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직위가 높아서 직위가 높은 또는 이제 소득이 높은 연차가 많이 돼가지고 소득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더 기업복지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게요. 사회복지정책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기부금에 의존한다. 아니죠.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재정 기능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가운데 소득재분배 뭐 당연히 맞죠.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다가 아니라 누진적일수록이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 재분배가 크다. 지금 이걸 물어봤잖아요. 요거. 연동제가 이제 정액제보다 연동제가 더 높죠. 자, 그다음에 29번.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기업복지 조세 방식보다, 조세는 여기 있고 기업복지는 여기, 민간 중에서도 여기 있는데 크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기업 복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민간 재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2회 때 문제네요. 자, 민간 재원 조세 지출 들어가면 안 되죠. 기부금 자발적 기여가 지금 여기가 있죠. 자발적 기여 즉 기부금 민간 재원을 얘기하는데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이제 조세 지출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기부금의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만을 가지고 이제 추산하게 되니까 국세청의 경우에, 자, 그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걸 포함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이용을 지불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자,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과가 아니라 임금은 빠져야죠. 기업복지 임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금 외에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증가한다. 그죠? 소득 역진적이라고 했잖아.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거? 기업복지가 소득 역진적이라는 말이 아까 27번 18회 때 나왔잖아요. 18회 논점이에요. 그거 그대로. 그죠? 22회 때 5번은. 자, 그 다음에 31번인데 복지혼합의 유형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 세 가지를 가지고만 나왔는데요. 계약, 그 다음에 증서,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의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증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가장 적고요. 제가 해설에다 좀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계약, 재정보조, 증서, 상환, 세제 혜택 중에서 계약이 가장 작고 선택권이 세제 혜택 쪽으로 갈수록 가장 큽니다. 계약보다 재정보조가, 재정보다는 증서가, 증서보다는 상환이, 상환보다는 세제 혜택이 더 이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3개만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32번 복지혼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플러스 요거는 복지혼합이죠. 네, 복지혼합이 지금 얘가 3가지만 나왔지만 우리는 거기 이게 5가지로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3가지만 나왔으니까 네. 뭐 그냥 공부해놔도 되긴 하는데 그 재정 보조 근데 나온 거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 얘가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선택권은 높아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2번 정책 변화, 서비스 할당 부분, 즉 급여 자격에서는 보편주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의 성격에서는 제한적 서비스에 다양한 서비스로, 그건 맞네요. 서비스 전달 체계, 공사혼업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공공기관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서비스 제공자 지원에 서비스 수요자 지원으로, 이용자 지원으로 직접 이제 그 서비스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할당급여 전달체계 재정형으로 구분한 것은, 이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죠.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죠? 급여는 현금 현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달체계는 민간 공공전달체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보험료, 공적보조금, 이용료, 즉 본인부담금이니까 그 다 재정에 들어가 있죠. 자, 이어서 우리
우리 제6장의 세부 정책 내용 분석에서 지금 강제수로는 10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는 급여 자격과 급여 종류에서 출제된 문제를 봤고요. 이제 전달 체계와 재정 체계에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4번 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 맞아요. 맞는 문장이네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는 그게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그리고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그죠? 결국 이제 이 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성의 반대가 뭐예요? 통합성이죠. 통합성 결국. 이렇게 이제 분열성은 기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단절,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 연계가 되지 않는 거. 단편성이죠. 분열성. 그죠? 그래서 연계되게 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통합성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분열성의 반대는 결국 통합성이에요. 통합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연속성이겠고 책임성이겠고 접근성이겠죠. 전달체계 원칙들이 다 들어가죠. 행정론에서 보면. 자, 그다음에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일이 모두 맞게 나왔네요. 자, 전달체계 문제였고요. 자, 다시 한번 5번. 또 전달체계 또 나왔네요.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나왔어요. 중앙정부. 자,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뭐예요? 지방정부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죠? 또는 이제 정부니까 또 민간 전달체계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단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용이한 것은 자, 여기 이제 중앙과 지방에서는 지방정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역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장점이에요. 자, 근데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게 답이죠? 3번이.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사회 통합에 저해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 경제 실현이 어렵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 그죠? 오히려 이제 사회통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유리합니다.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유리한 건 민간이에요. 오히려 민간. 그래서 자, 여기서 답은 이제 3번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게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는데 여기 진짜 그 오타는 우리 또 그 카페에 제 책은 다 거기에다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원 체계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재정 체계에서. 자, 이 공공재정에 관한 재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공공재원은 크게 어떻게 되죠? 조세. 조세가 일반 예산이죠? 일반 예산. 조세.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이죠? 조세 지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 평등을 구현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죠? 맞아요. 자,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소득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죠? 이 직접세 안에 소득세가 있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약하다. 그죠?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결국. 왜?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약한 겁니다. 맞죠?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해요. 즉 역진적이죠. 위로 갈수록 누진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세가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누진적이니까. 이것도 맞아요.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누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누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더 내 이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아야지 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낮을수록 재분배 효과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6장의 내용, 정책 내용 분석에서 총 6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전달 체계와 그 다음에 재정 체계에서 또 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6장은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급여 자격, 급여 종류, 그 다음에 전달 체계, 재원 체계까지 잘 공부를 또 해 놓아야지 됩니다. 자, 특히 지금 이론기출 자습서로 공부하는 경우는 우리가 역대기출 문제를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과목일수록 시험에 나왔던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래야 공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죠?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지만 이제 그 시험 날이 이제 다가올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 회독을 해 가는 것이고, 이제 핵심 이론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 기출, 그다음에 핵심 이론 노트와 핵심 기출 천재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과목들에 대한 이런 이론 기출 잡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역대 기출 문제도 추가적인 논점으로 이제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